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먼저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부동산 관련 입법에 관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산으로 가는 부동산법이다. 산으로 가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번지를 잘못 찾고 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고위직 1주택 의무화한다. 법으로 고위직의 경우는 주택을 하나만 갖는 걸 법으로 의무화하겠다. 이런 법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서 가능성 자체는 미지수다. 마구잡이 의원 입법에 시장은 오히려 더 혼선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때도 성추행. 그러니까 앞선 미투 사건. 그 당시 이게 논란이 됐을 때도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성추행 고소한 피해 여성 측 어제 연결식 끝난 뒤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년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지속됐다. 서울시에 알렸지만 묵살했다. 이렇게 피해 여성 측, 고소인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인 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이건 의혹입니다. 이런 의혹 제기까지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자, 역시 이제 관련 내용인데요. 미투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갔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뭔가 벌어졌었지만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박원순 발인 이후 사회에 던져진 숙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안희정 그 이후 위계에 의한 성폭력 계속되고 있고요. 직장 상사가 남사친 뭐 그릇된 인식 여전하다. 조직장급 가해자 가중처벌 법제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없다는 질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외국인이 내국인의 3배에 달한다. 지난 5일에서 11일 확진자를 따져보니까요. 해외 유입입니다. 158명 가운데 116명이 외국인이랍니다. 외국인 하루 평균 4,500여 명 입국하는데 정보, 의료, 그리고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죠. 엄중 주시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악화되면은 뭔가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장윤미 변호사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종욱 동국대 외래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누가 거짓말인가입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달을 했다. 그러나 받았지만 알려주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알게 됐다는 의혹이 됐잖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민주당의 사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돼서 어제 민주당 사과를 좀 내놨습니다. 모레 운명이 갈린다. 이 운명이 갈리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치적 행보에 아주 중요한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최저임금 8,720원 새벽에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고소인 측의 기자회견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박원순 고소인 법정에서 울부짖고 싶었다. 그리고 사과받고 싶었다. 그러니까 법정, 사실 어떤 피해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안전한 상태에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울부짖고 싶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기자회견이 있었고요. 유서 내용은 일방적 책임 종결이다. 피해자엔 더 큰 심리적 압박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기 쭉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전해드리기가 좀 적합하지 않아서 그냥 화면으로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측 박원순 시장 관련해서 첫 공개 기자회견 했습니다. 내용 보면요. 2차 가해 계속 바뀌지 않는 현실, 위력의 크기 다시 한번 느끼게 했다. 어떻게 보면은 왜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력의 크기가 너무나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변호인 사건 진상규명 활동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어제 기자회견 내용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부분을 담았습니다. 보시죠. 본 사건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입니다. 이는 4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고민 끝에 지난 7월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비서가 시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를 접촉하고 사진을 전송하는 등 전형적인 권력과 위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피고소인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피해자는 지금 온오프라인에서 2차 피해를 겪는 등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장우미 변호사. 네.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있고요. 그 연결식이 끝난 오후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왜 회견을 했을까? 그러니까 고소한 상태는 알려졌는데 회견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예고가 좀 됐고요. 한다고 하고 실제 회견이 있었습니다. 왜 회견을 했을까요? 아마 어제가 오전 중에 발인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었고 추모의 열기나 어떤 분위기가 가장 좀 고조되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피해자는 이런 분위기에 뭔가 이제 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루라도 빨리 그 선택을 한 걸로는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하셨듯이 뭐 고인에 대해서 이제 죽음 앞에서는 여러 이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죽음 앞에서 뭐 모자를 벗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과 같이 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연결식에서 충분히 애도를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아왔던 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발인이 있었던 날 오후 급작스럽게 이 기자회견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다른 해석도 나올 수 있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유가족 측이나 장례위원회에서 제발 이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 이렇게까지 좀 읍소하지 않았습니까? 그 앞서서 입장이 좀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읍소가 나온 것 자체는 뭐 다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뭐 이걸 가지고 피해자를 뭐 비난하거나 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고 다만 조금 시간적인 뭐 하루나 바로 뭐 오늘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었을 거고 이걸 조율하는 데는 본인들로서는 가장 뭐 효율적인 시간을 선택했을 수는 있지만 다소 좀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부분에선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있은 뒤에요. 뭐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만 전직이죠.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뭐 어떤 입장, 뭐 이런 형태로 뭔가를 좀 내놨습니다. 화면 보시죠.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역임했었죠.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순수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 고소된 내용의 진위와 관계없이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주변에 미안함을 느꼈을 것이다. 뭐 이제 본인의 어떤 설명, 해석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고인이 죽음을 통해 주는 숨은 유지는 미투 의혹으로 고소된 사실만으로도 부끄럽고 이를 사과한다. 더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다음 보시죠.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직접 여쭤볼 수가 없어서 죽음에 담긴 숨은 유지는 그저 추론을 해볼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입니다.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셨다고 기억합니다. 고인의 숨은 유지가 존중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윤시환 변호사. 윤병중 의원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런 입장이 박원순 시장에게도 피해가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더 피해가 되고. 추론하면 안 돼요. 추론하지 마셔야 되고요. 본인이 경험한 말을 해야 되고, 예. 본인이 들은 말을 해야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계셔야 돼요. 저런 말씀 등이 예를 들면 박원순 시장이 평상시 어땠다라는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것은 예. 다른 자리에서 가능한데 현재 고소인이 어떤 피해 사실을 문제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선뜻 박원순 시장과 친분이 있었던 분 입장에서 예. 나서서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일방적으로 편든다는 인식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중에 보면 예. 피해 호소인에 대해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참 왜냐하면 2차 가해를 막는 길은 예. 1차 가해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이에요. 그래야지만 2차 가해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뭐 비논리적이고 비경험적인 말씀으로 국회의원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왜 이런 입장을 냈을까요, 그러면 본인이? 그러니까 평상시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인품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추론한 건데 그 추론의 근거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피해 호소인도 알고 예. 그다음에 해당 뭐 구조물에 대한 구조도 알고 예. 이래서 이렇다고 말씀 주시는 건데 예. 피해 호소인은 직접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경험한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도 들었다.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본인이 그저 추론하고 있어요. 그저. 아무 근거 없이.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입장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지금 뭐 윤기찬 변호사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기자회견 내용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피해자 도움 요청에 서울시 내부 그럴 뿐 아니다. 묵살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 부서도 안 바꿔줬고 시장 심기보좌가 비서의 업무를 하면서 단순 실수로 받아들이라 했다. 심기보좌가 비서의 업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일단 지금까지는 의혹 그리고 주장입니다. 자, 서울시 피해 접수된 적 없다. 이렇게 기사는 담고 있습니다.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성추행 고소 보완 요청했는데 피소 당일 박 시장의 유출 논란이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변호인 증거인멸 등 우려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조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완 요청인 셈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경로입니다. 서울경찰청 그리고 경찰청 청와대로 갑니다. 내용이. 그러면 지금 어제 이 고소인 측 주장은 박 시장이 당일 이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청와대 관련 내용 통보한 적 없다. 부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일단 나온 경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피고소인이 박 시장이 당일 알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더 이상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되었습니다.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장례 절차가 끝나면 정식으로 저희들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살펴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거진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묵살 의혹과 유출 의혹입니다. 둘 다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실관계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예. 수사 정보가 유출이 됐다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죠. 왜냐하면은 예. 바로 그 증거를 인멸을 한다든지 예.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당사자한테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 정부가 사실 대표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약자 중심주의를 예. 외쳐온 정부입니다. 예. 그런데 피해자가 현재 그 공포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서 예.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일 예.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권력자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유출했다면은 예. 그동안 현 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피해자 중심주의, 약자 중심주의가 어디로 갔는가? 그거하고 너무 안 맞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안 맞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제가 조금 논리적 비약인지 앞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런 어떤 그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의 권력을 보면서 앞으로 만약에 예. 지방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현재 지금 검찰 권력이라든지 공수처 개편 때문에 예. 진도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 현 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 방향대로 간다면은 공수처 검찰 이후에는 예. 경찰을 지방자치경찰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 물론 수사경찰, 행정경찰, 교통경찰 나눠서 예. 지방자치단체장 밑으로 들어가는 경찰은 일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장악하는 힘이 커진다는 아무래도 거거든요. 자치경찰제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예. 현재와 같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찰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사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리고 예.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묵살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경찰 권력까지 쥐고 나면은 예.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무소불위의 그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그때는 과연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는 마련하고 현 정부가 예.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앞선감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걱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김종욱 교수께서는 두 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묵살 의혹과 유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 대목이. 예.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존경해왔던 시장이셨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고통을 제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예. 여기 쓴 것처럼 저는 진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의 진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내용을 보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예. 대목이 있었고 그다음에 보통의 일상과 안전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 2차 가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신 예.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거기에 응답을 해줘야 될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벌어진 사태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묵살한 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한다면 예. 서울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료행정이나 위계조직 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 이건 우리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되는 것이 예. 확인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야말로 소위 위계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과 유사하게 또 조직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 벌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은 어디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예. 그 진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뭐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좀 진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소위 집권당이 예. 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좀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 진실의 확인. 이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의 사회 몫을 남겨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어제 입장을 하나 내놨죠?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여당 떠밀리듯 한 줄 사과. 당내에서도 국민 반이 여성인데 씁쓸해한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영결 씨 참석 인사들 애도에만 집중했다. 피해자 측 기자회견 중단 요청도 있었죠. 아까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혐의 기정사실화는 사자 명예훼손.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나왔어요, 사실. 서울특별시장 부당, 비판 비껴가. 당원 게시판에는 우리가 2차 가해다. 성추행 의혹 조사해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어제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당내를 마쳤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에 공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도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강훈식 대변인이 어떻게 약간 대독하는 형태의 사과를 발표했어요. 이해찬 대표가 직접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느끼는 어떤 뭔가의 부담도 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걸까요, 지금? 이제 아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씀들을 더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응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예. 책임질 수 없는 발언들을 서로 하게 된다면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고요. 예. 아까 기사에도 나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절반이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또 정치적인 거로 접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비판하는 방식이지만 또 이거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확인이 되지도 않았는데 소위 그 여당의 국회의원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 자체는 예. 제가 볼 때 이 사태를 또 다른 정쟁으로 몰고 가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확정된 내용들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이 오해가 될 그리고 예. 사회적인 논란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저는 다음 주에 나름대로 좀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공식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말하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뭔가를 좀 파악하고 정리한 뒤에. 예. 왜냐하면 뭐 전혀 지금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판단한 이후에 책임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타당한 뭐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은 아마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최고위원 회의든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영수 의원님, 지금 뭐 이런 기사 나오지만요.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성폭행, 성추행, 뭐 여성들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그리고 집권 여당의 모습이 과거와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 박원순 시장을 가까이서 접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랍는데 예. 박원순 시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이 느끼는 당혹감이라든지 충격은 엄청날 것이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그동안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게 분명히 주변 사람들은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의 두려움 한쪽과 어떤 박원순 시장 삶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이 이제 충돌하는 과정에서 아마 아노미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여온 원칙이라든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중심 이 원칙이 어디로 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사실은 그 우리 2년 4개월 전에 미투 운동이 처음 생겼을 때 서지현 검사라고 미투 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아니었습니까? 최초 시작했던.
근데 서지현 검사마저도 예.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본인이 어제 아마 조금 입장을 내놨어요. 굉장히 너무나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라는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 그 SNS에 예. 올린 글을 보면은 예. 한쪽에서는 박원순 시장 조문가자고 요청을 하고 한쪽에서는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자고 요청을 하는데 예. 중간에 끼어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하면서 SNS를 중단하겠다 하면서 글을 닫아버렸어요. 예. 그런데 저는 이분은 지금 현재 직함이 예.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어떤 미투 운동을 예. 벌여온 사람이 예. 정작 이렇게 어떤 사회적 큰 예. 이슈가 되는 성 문제가 생겼을 때 예. 입을 닫아버린다는 것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분의 특히 정부 직책까지 가지고 있는 분이 예. 이분이 이러는 걸 봤을 때 예. 정치인들이 지금 느끼는 당혹감은 그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고민이 깊은 걸로 보여요 지금. 이게 어제 대변인이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사 그리고 언론들이 평가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아까 질문을 제가 좀 드렸어요. 앞으로 조사 가능성,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의 조사가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계기로 가능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법적인 의견을 좀 주시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성추행 수사 진상 규명은 어렵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공소권 없음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럼 종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금 숨진 상태잖아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종결 이렇게 되는데 요 제목 뒷부분입니다. 고소, 유출, 서울시 조사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의혹 제기가 새롭게 된 내용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현재까지 조사 토대로 입장을 밝혀라. 이런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을 압박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의혹 제기 또라는 고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추가로 조사 들어갈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 과연 조사 가능성,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유기찬 변호사는 뭘 자세히 쓰셨어요, 지금. 먼저 유기찬 변호사 설명해 주시죠. 몇 가지 가능성이죠. 경우의 수인데 지금 일단 고소인 측이 2차 가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내겠다. 냈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그럼 여기 허위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허위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무엇인가부터 그렇죠. 확인해야 된다는 그래서 거네요. 이 수사가 거기까지 확대가 당연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도 감안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강용석 씨 등이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방조죄 혐의로 고소를 했어요. 네. 방조 혐의는 인정되기 어렵지만 이것이 만약에 고소 사실을 바꿔서 직무유기 등으로 추가 고소장을 낸다 그러면 그 또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소인 측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딜 상대로 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이제 고인을 상대로 하는 건데 이 상속인이 원래 채무는 상속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든가 또는 서울시 일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서울시 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게 되면 이제 불법행위 여부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또 사실관계가 확대가 됩니다. 또 하나 현재 인권위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위에서 조사를 하는데 강제 수사권은 없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고 다만 이제 2차 허위사실 유포 관련돼서 이 고소 사건에서 고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예전에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사건에 행정관 사망 시에 서초소하고 검찰하고의 그 휴대폰 쟁탈전이 있었잖아요. 물론 변사로 다 처리가 끝났지만 그것이 만약에 관련된다면 그것 또한 시도될 가능성으로 보면 법률적으로 보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약간 시나리오 형태로 지금 전망을 해 주신 거예요. 자, 장유희 변호사는 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능한 여러 가지 절차가 윤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이제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거는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좀 꾸려서 이 실체를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예. 이게 이제 불가능한 절차는 아니고 예. 다만 이제 뭐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시정 공백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인력을 동원해서 이 실체 파악을 하는 게 온당하냐는 역풍도 사실 예상이 되고 또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예. 그동안 피해 사실을 서울시에 알렸는데도 묵살당했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조사 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 또 것인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예,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현실화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제 강제추행 방조로 해서 이제 강용석 변호사 예. 등이 이제 고소한 건이 있습니다. 이제 강제추행 방조는 강제추행이라는 어떤 주된 범죄의 방조 성격이기 때문에 예. 전제는 박원순 시장의 강제추행이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럼 부분입니다. 먼저 그거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예, 거네요. 그럼 이런 어떤 경과 과정 중에 사실 사실관계 확인이 수반될 수 있는 예. 예, 이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예. 그리고 뭐 가능성은 낮지만 사자 명예훼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 측에서 예. 사죄 명예훼손, 그러니까 고인이 대신 박원순 예.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요건이 허위 사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가족들의 고소가 실제로 있다면 예. 허위 여부를 가려야지만 이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사자 또, 예.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주장, 뭐 피해를 뭐 고소 이런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렇다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과정에서 추행 여부가 예. 또 이제 가능은 합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이 문제 제기를 유가족들이 할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이고요. 예. 이제 민사 손해배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예. 가능합니다. 유가족들을 상대로 내지는 어떤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기 예. 위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그렇다면 이게 민사에서는 당사자들이 내는 자료만 예. 증거만을 토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증거 조사 기능이 형사 절차에 비해서 상당히 미진해서 예. 그 실체적 진실에 또 규명하는 거에는 다소 좀 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절차가 가능하고 예. 실체적 규명이 이루어질 필요도 있지만 예. 실제로 가능할지는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실로 바로 가는 직접적인 조사는 어렵고 뭔가 이렇게 애둘러서 가는 간접적인 조사들이 지금 전망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할 수 있다라면. 아무튼 이 부분 뭔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 같아서는 뭔가 또 강력히 요구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경제 브리핑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보시죠. 현재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이요. 시급이죠. 8,59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께 결정이 됐어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1.5% 인상인데요. 이 인상폭은 역대 최저다. 가장 낮다. 이런 설명입니다. 코로나로 심각한 경제 상황을 반영했다. 외환 위기 직후 2.7%보다도 낮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게 올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인상 이 정도 수준으로 거르는 게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진통이 있었고요. 진통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노측. 그러니까 근로자 측이죠. 사실은 이 최저임금은요, 사용자 측, 근로자 측, 그리고 공익위원, 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노측 전원 불참 속에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 1.5% 인상안이 가결이 됐다. 그러니까 사측과 노측이 맞서는 상황에서 타협이 안 되니까 공익위원 쪽에서 뭔가 제시했잖아, 안을. 그리고 그거를 표결했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측은 아예 불참했고요. 한국노총 측은 1.5%한 항의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진통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측 동결 수준 요구 목소리가 반영된 거 아니냐. 향후 노동계 반발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연도별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인상이 되어 왔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2017년입니다. 6,470원 요 정도 머물러 있었죠. 전년 대비 7.3%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현 정부 들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고 봐죠. 2018년, 2019년인데 2018년에는 16.4%가 인상됐습니다. 굉장히 큰 폭이죠. 그래서 7,530원. 그리고 2019년에는 8,350원. 그리고 인상폭은 10%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높은 폭입니다. 그리고 올해 적용받은 최저임금은요, 사실은 좀 경기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2.9% 정도에 이제 머물렀죠. 그래서 8,590원. 이번에는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1.5% 인상폭이 더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8,72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영선 의원님, 이 정도 최저임금 결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역대 최저 1.5% 인상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단선적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계가 반발한다고 그러는데 노동계가 반발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2017년, 18년, 19년도에 거의 30% 이상 3년 동안 30% 이상 최저임금을 인상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누적을 했을 경우 30% 이상 오른 거다. 그 당시에 경제 성장이라든지 경제 여건에 비해서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OECD 국가, 선진국 잘 사는 나라 37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12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년도를 얼마나 올려야 될지 따질 때 가장 크게 볼 것이 이제 그러면은 최저임금의 기본 도입 취지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생활 수준을. 그러면은 생활 수준을 따질 때 소비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걸 보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안 올랐어요. 5월 달까지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서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다 하더라도 0.0%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계 문제에 있어서 올려야 할 요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럼 근로자의 생활비 문제에서는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이 그러면은 지불할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경제가 정말 성장을 해가지고 지불할 능력이 늘어났느냐 따져야 되는데. 그럼 지불할 능력은 사용자 측의 지불할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용자 측의 지불 능력은 우리나라 지금 GDP가 올해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경제연구원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3%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오히려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IMF가 예상한 것도 우리나라가 2.1%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지불 능력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겁니다.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를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노동계에서 반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남의 일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지불 능력과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균형되게 본다면은 1.5% 인상도 그렇게 낮은 인상률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김지욱 교수님,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노동계는 반발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불참했다, 이런 내용도 전해드렸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핵심적인 뭐냐면, 저건 최저임금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임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임금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요. 뭐,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알겠고요. 그다음에 또 소득주 성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최저임금이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9%가 적용된 거죠. 그리고 내년에 1.5%가 적용되는 거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두 가지의 파고가 등장을 해서 그 파고에 대한 것들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럼 이 피해는 어디로 갈 것이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뭐 여기 나오지만 외환위기 당시에 2.7%가 낮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가 안 벌어질 거냐? 예를 들면 1.5%가 올라갔을 때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생계에 영향이 없을 거냐? 저는 영향이 없을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업이나 그러니까 노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타협을 해야 되는 거고 절충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좀 상당히 일방적으로 좀 노동계에 대한 최저임금 상승률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그렇다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가 다 책임을 지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지금 지고 있는 건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겠지만 그럼 전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안 난다 이렇게 하는데 전 그렇다면 법인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패키지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좀 제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노사 간의 대결 국면으로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단기적인 상황, 코로나19라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이후에 불평등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죠. 그런 상황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유럽은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서 그것을 상쇄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도 최근 2년 동안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부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한 노사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위기적 상황만 얘기한다고 해서 풀릴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사용자도 거기에 입각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노동자가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 피해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토론 이런 것들이 없이 진행됐을 때 그 외에 발생할 문제는 소위 일자리도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불평등은 더 격차가 커지게 되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고 소위 근본적으로 저런 분들이 또 다른 측면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저 그런 측면에서 좀 정부의 개입, 그다음에 노사 간의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인상이 있어야 됐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1.5%는 제가 볼 땐 최저임금 상승이라고 얘기하기엔 야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너무 야박하게 인상을 시켰다. 그러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어요. 그럼 노동계가 그 반발을 어떤 행동으로 옮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 아마 행동으로 옮기긴 하겠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민노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노동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건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는 뒷받침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노총의 뭐 강경파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겠지만 그것들이 사회적 반향이 있을 것인가의 문제랑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이걸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부와 사용자가 나름대로 좀 여기서 어떤 유두리를 발휘해서 조금 더 높은 이상률을 주었다고 얘기한다면 이런 사회적인 갈등들이 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정은 됐습니다만 조금 더 논의한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의제기 절차든가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은 결정이 이렇게 뭐 다수결 형태로 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렇게 굳어지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두 분 평가 좀 상반되죠? 다양한 시각이 가능한 대목이 바로 이런 경제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 관한 그리고 뭔가 운명이 결정되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이겠죠. 여기서는 정치적 운명 16일에 갈린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동안 이거 언제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참 많았었는데 날짜가 잡혔습니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예정입니다. 16일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운명가를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 같은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선거 당시 토론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냐 뭐 이런 게 쟁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심과 2심이 판결이 갈렸죠. 그리고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선거법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지사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하라. 파기환송을 하냐 이 부분입니다. 원심 확정된 내년 대선급 보선. 지금 내년 4월에 예정된 보궐선거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만약에 원심이 확정되면 경기지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융샤 변호사. 지금까지 1심과 2심이 어떻게 됐고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시키도록 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TV 예. 토론 등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관여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말렸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죠. 예. 두 가지가 쟁점인데 1심에서는 둘 다 무죄로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절차였다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근데 2심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 앞에 거는 무죄인데 직권남용죄는 무죄인데 그 말하는 과정에서 TV 토론 등에서 예. 약간 사실을 왜곡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봐서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 부분 문제 삼은 거예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제 사실을 좀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봐서 그 부분을 유죄로 봤죠.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예. 이제 검찰도 무죄로 된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예. 이 지사 측에서도 그 유죄로 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갔어요.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원래는 4명이 있는 한 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아마 합의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그래서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서 예.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힌 거죠. 전원합의체 갔다는 거는 그만큼 대법원도 고민이 많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봐야 그러니까 됩니까? 이 소부 그거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원 합의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를 가가지고 아마 예. 다수결로 판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사 측이 다소 좀 어려운 게임일 수가 있는 것이 예. 이게 공개 변론도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도 예. 양형 사유를 상고 사유를 삼지 않는 부분이 부당하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란 개념이 모호하다. 예. 이건 다 위헌이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재청을 안 했어요. 대법원이.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조금 이 지사 측의 불길한 징조가 아니냐, 전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아마도 양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대법원 입장에서는 예. 결국 이 지사 측의 상고 이유대로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이 지사 측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우민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이 예,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렵고 예. 이게 이제 일반 벌금형 같은 것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벌금형이 확정되면 예. 뭐 당연히 경기지사직에서는 내려와야 되고 예. 앞으로 이제 5년간의 피선거권도 예. 박탈당하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대단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 대법원 고심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그 공직선거법상 관련 판례를 보면 예. 이게 대단히 어쨌든 언론의 자유나 뭐 이런 부분들도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주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고 이제 부수적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제 뭐 허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예.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취지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TV 토론회에서 어떤 다른 경쟁주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방어적 차원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 다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취지가 예. 사실 실제 사실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법리적으로 약간 예. 갈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심도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전망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 예. 뭐 매우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예. 근데 한 가지 보태면 예. 이게 이제 선출직에게 가혹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지사직을 상당히 임기를 거의 채웠어도 예.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예. 본인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또 다 반환해야 돼요. 그것이 전체적인 40억 원이 넘는 돈과 거예요. 관련된 문제도 발생을 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사직 그 수행 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비율적으로 반환 여부를 액수를 정하는 것 이런 많이 분명히 필요하지 지나갔는데도 않을까.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예, 거네요. 그 부분은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굉장히 진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네요. 김주호 교수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아직 모릅니다만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이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네. 이게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것도 정치권에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파급 효과, 영향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예, 일단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파기환송할 거냐 아니면 그냥 원심, 이심을 예. 갖다 인정할 거냐 두 가지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가장 어려워지는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하도 민주당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내년
4월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많은 대법원이 원심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받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내년 4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아주 거의 2,600만 명 정도의 예. 인구가 있는 지역에 선거가 있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선거의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어떤 예. 형태로든지 민주당이 예. 후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 그렇지 않고 파기환송된다고 얘기가 된다면 저는 뭐 이재명 지사에게는 또 새로운 정치적 활로가 열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이재명 지사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운명이 걸린 문제인 거고 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상당히 더 큰 문제여서 좀 제가 뭐 저희가 어떤 것을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16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뭐 이재명 지사든 아니면 민주당에도 거기에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서초동에서 결정되지만 그 파급은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 1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얘기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뭔가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수처 급하다면서 여당 추천인 반나절 만에 취소 헛발질이다. 제목에 헛발질이라고 들어갔어요. 표현이요. 뭔가 좀 이상했다는 거죠. 내일이 법정 시한 출범 지연되는데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민주당이 2명을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한 분 장성근 변호사 어제 선정을 했어요. 발표도 됐고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 보니까 N번방 사건 있죠. N번방 사건의 공범 변호했다는 얘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논란이 불고 취소가 됐어요. 추천위원장이 공식 사과도 했고요. 통합당, 민주당 시도지사들 성범죄 감찰부터 하는 게 순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N번방 번호 논란. N번방 변호 논란이죠. 이걸 공범에 대한 변호를 했다는 거예요. 여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사임했다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주빈 공범 사건 2차례 변호를 맡았다. 장 변호사 피의자 부모와 인연 이런 이유를 좀 설명했어요. 민주당 세밀하게 못 살펴 유감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당이 동의해야만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정권 보위부 설치법은 곳곳에 위헌적 요소가 돌출해 있는데도 여당은 손질할 생각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 제대로 손질해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제 공수처가 처음 출발하는데 부담을 드리기 싫어서 가족들과 상의한 끝에 사임하고 다른 변호사.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2가지 정도로 좀 짚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추천을 하면서 선정을 하면서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놓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보니까 이거는 좀 논란이 됩니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사과까지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야당 쪽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약간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영수 의원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니 여야가 공수처를 놓고 예.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 논란이 없는 후보자를 선정하는 쓰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논란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가 범죄자를 골라가면서 변호를 맡으라는 뜻인지 변호사는 사실은 누구라도 변호에 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예. 이 변호사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 범죄자를 변호를 했다고 해서 왜 그 범죄자를 변호했느냐 이것을 이유로 문제 삼는다는 것을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그 힘듭니다. 변호를 했다는 자체를 문제 삼는 거를 좀 그건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돼야 될 문제인가? 그러니까 중도에 본인이 이렇게 사임해야 될 정도의 사안인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영상 보시면 뭐 가족들과 논의를 위해서 그리고 논의를 해서 그리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최영선 의원님은 일단 뭐 그런 사안을 가지고 변호인이 변호한 걸 가지고 왜 논란이 됐는가?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설명이셨네요. 변호사가 자기의 직무를 다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전 그런 의미. 장우희 변호사는 이 사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최경선 위원님 말씀에 이제 연장선상에서 보면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규정된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뭐 범죄자를 가려가면서 내가 조력을 하는 게 옳을 것이냐, 본인에게 부담이 되면 그럼 조력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의문도 남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만 이 변호사님께서 이 해당 사건을 수임하신 것과는 별도로 지금 공수처 출범이란 게 여야 간에 너무나 큰 쟁점이고 아주 작은 흠결이 있더라도 이게 또 야권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뭔가 특히나 민주당에서 박원순 시장 지자체장의 이제 뭐 성추행 의문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부분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거 그것 자체는 부인할 수가 좀 없어 굉장히 보입니다. 조심조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지금. 정말 살얼음판을 걸으면서 지금 하나라도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마 해당 변호사님께서 이제 결단을 하고 물론 이제 조율은 사전에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수수는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귀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은 좀 근데 사전에 좀 잘 살폈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걸 놓친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미진한 모습이 또 여기 또 드러난 것 같아요. 윤기찬 변호사는 두 분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전에 이것을 알긴 쉽지 않죠. 변호사가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법조윤리협의회에 사건 목록을 다 내는 분들 아니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민주당에 뭐 큰 잘못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뒤에 스스로 바로 잡았기 때문에 통합당도 반면교사 삼아서 후보 추천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정치적 쟁점화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장 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평이 좋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본인이 이 변호했던 걸 일부러 숨겼던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뭐 후보위원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준이 좀 정확치 않은 이 탓이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 이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막 그거에 따른 좀 혼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 공수처 안 해본 걸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천위원들 뽑고 뭐 처장도 뽑고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단추인데 이게 약간 좀 반나절마다 취소가 되면서 약간 뭐랄까요? 뭐 모양새가 좀 첫 단추로서는 좋지는 않게 됐는데 일단 수습은 좀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만나시면 부동산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기사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문들이 교집합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얼마 전까지는 정부가 사실 장려를 했어요. 이걸 등록을 하라. 그래서 어떤 혜택을 주겠다. 근데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이게 사실상 폐지가 되면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끔 바뀐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내용 보겠습니다. 집주인, 정부가 꼼수다. 세입자, 전셋값 뛸라. 혼돈의 임대 시장. 임대니까요. 집주인이 있고 전세로나 월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임대 시장이니까. 그런데 두 측 모두 당황스럽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양도세 감면 없어지며 세금 폭탄. 임대사업자 사실상 이거 소급 적용이다. 이게 무슨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 이미 하는 사람들까지 다 적용되니까 이거 소급이다. 좀 이런 얘기고요.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의무화하고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지금 생깁니다. 다 등록 임대 포기로 집주인 바뀌면 계약 갱신 어렵고 월세 재편으로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불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뭐 제목을 좀 제가 읽어드리면요. 임대사업자 소급 적용과 다를 바 없다. 여기 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도 논란이다. 그리고 저 마지막입니다.
임대 시장 요동칠 수도 있다. 불안한 세입자. 뭐 이렇게 내용들이 좀 돼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님. 사실 이 얘기가 얘기가 많습니다. 정부가 불과 몇 년 전과는 입장을 완전히 바꾼 거다.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예. 최근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집값이 항상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예. 지금 정부가 그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생기거든요. 미분양 주택이 생긴다는 말은 이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면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예. 이 미분양 물량이 그냥 빚채로 임대되지도 않고 해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이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저 물량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 주면서 건설사 부도를 막고 그다음에 이 물량을 임대로 전환을 해서 예. 임대 시장을 안정적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 물량을 흡수를 해가지고 예. 임대를 놓았다가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하면은 자기에게도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까지 무릅썼는데 지금은 부동산이 이제 집값이 많이 뛰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다 취소를 하게 되면은 예.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과거에 장려할 때하고 입장이 달라진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시장에는 적정한 임대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분들이 그럼 사업을 포기를 하고 다 매도를 하게 되면은 예. 적정한 임대 물량이 또 없어져서 임대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경기라는 건 항상 등락이 있는데 예. 다시 부동산이 침체됐을 때 정부가 그러면 다시 미분양 물량이 많아졌으니까 임대사업자한테 혜택을 준다 그랬을 때 그럼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임대사업 하려는 분들이 이게 또 경기 달라지면 또 다 양도소득세로 걷어갈 건데 우리가 정부 정책을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연관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 사안은 지금요, 소급 적용, 뭐 이런 논란까지 붙어 있어요, 지금. 김지욱 교수님. 사실 정부의 정책은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신뢰를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후속 조치가 없게 된다면 상당히 저쪽 시장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5년 정도 하게 되면 근데 지금 같은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4년 만에 그걸 끝내야 되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또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를 포기하게 됐을 때 다른 임대자가 들어왔을 때 상당히 또 급등할 수 있는 보증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핵심적으로 주택 정책의 핵심은 저는 규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어떤 고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환수하는 문제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소득이 많게 되니까 집을 많이 사는 문제가 발생해서 다주택자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이게 공급 정책이라는 것이 가미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주택 시장은 혼란스럽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숫자의 허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집이 상당히 많다, 자가가 많다고 얘기하지만 그중에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허수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맞게 좀 패키지로 다양한 방식의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들을 균형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야말로 그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에 땜빵식의 접근을 하다 보면 항상 예를 들면 그 정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혼선을 줄 수밖에 없고 궁극적인 해결 안 되는 이 두 가지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정부가 지금 일단 1차적으로 규제 정책 중심으로 간 것 같은데요. 전 빨리 좀 공급 정책들을 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없다면 그리고 또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들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혼합 패키지, 또 공급과 규제라고 하는 것들의 균형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게 된다면 저는 앞으로 뭘 하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상황들 땜질 정책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아까 살짝 좀 해주셨는데 윤기찬 변호사. 지금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불만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저게 소급 적용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임대가 4년 단기 임대, 8년 장기 임대 이런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건데 정부가 지금 내놓은 게 5년이 돼야지만 이 세제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4년 딱 되고 나서 임대업 등록을 이제 끝나게끔 하기 때문에 연장을 안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소급 적용에 효과가 있다. 이래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 논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소급 아니냐 이런 약간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을 우대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들을 우대한 이유는
임대 시장을 키우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거 안정이 주택 시장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예. 집값을 내리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문제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른 분들도 불안하고 그 오르는 집을 미리 사지 못한 분은 왠지 억울한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심정들이 근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사로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숙현 폭행 죄송 혐의 인정. 이 논란의 주인공이었죠. 팀닥터 구속입니다. 대구지법 도망 우려가 있다.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장아무개 선수 감독 곧 소환 조사다. 이렇게 내용이 좀 돼 있습니다. 장유인 변호사,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구속이 됐는데. 이제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안은 상당히 이 범죄 상당성 그리고 그 예. 중대성이 이제 심각하다고 법원도 판단을 이미 한 거고요. 예.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행 그리고 뭐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있고 미성년자 선수들을 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또 추가 기소되기도 했고요. 예. 또 이제 무면허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 그리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 공식적인 직함이 없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돈을 받은 게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실형에 선고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